여러분, 절대로 투석 중엔 식사를 많이 하시지 마세요.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저녁을 조금 많이 드셨다는 이유만으로 폐에 물이 가득 차서 119를 부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수분 관리 실패로 응급입원을 경험합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 밥 한 끼가 응급실을 만드는지, 왜 그렇게 밤새 간지럽고 잠을 못 주무시는지, 왜 목이 그렇게 마르신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가족 중에 투석 환자분이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투석을 2년, 5년을 하셨어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석을 받으러 가면서도 왜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지, 왜 소금을 끊어야 하는지, 왜 간지럼증이 생기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오래 투석을 하셔도 응급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8가지 주제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석 환자의 수분 관리. 왜 물이 생명을 위협하는가? 두 번째, 폐부종이란 무엇인가? 밥 한 끼가 어떻게 응급실을 만드는가? 세 번째, 심장과 콩팥의 위험한 동반자 관계. 네 번째, 저염식의 진짜 비밀. 소금이 왜 갈증을 만드는가? 다섯 번째, 투석 환자 간지럼증의 6가지 원인. 여섯 번째, 인수치와 간지럼증의 연결고리. 일곱 번째, 투석 환자의 피부관리법. 여덟 번째, 매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 8가지를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1시간 상담 받으셔도 이만큼 자세히 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지식입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투석 환자의 수분 관리. 왜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을 신기 어려우신 경험. 얼굴이 부어서 가족이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경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석 환자분께는 이 증상들이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수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 우리 몸이 어떻게 물을 관리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물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공장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빼내고,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만들지 않고 물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콩팥이 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소변을 만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많이 빼내고, 적게 마시면 적게 빼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기 신부정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콩팥이라는 물공장이 멈췄습니다.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전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신 물이 어디로 갈까요? 몸 안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틀 동안 드신 모든 물을 몸에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물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더 쌓이면 허벅지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쌓이면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배에 찹니다. 폐에 찹니다. 심장을 압박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투석 환자분들의 응급 입원 원인 1위가 바로 수분 과다입니다. 10명 중 6명이 수분 관리 실패로 응급실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몰라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폐에 차면 폐부종이 옵니다. 폐부종이 오면 숨을 쉬어도 물속에서 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숨이 차고 누워있기도 힘들어집니다. 밤새 앉아서 주무셔야 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결국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밤새 걱정하며 병원에 달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있고 싶으신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관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변량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화장실에 가실 때 작은 컵으로 소변량을 재보십시오. 소변이 하루에 500ml 이상 나오시는 분은 그나마 수분을 좀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소변이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은 하루 수분 섭취를 500ml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 한 잔 반 정도의 양입니다. 매우 적게 느껴지시겠지만 콩팥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 대신 얼음을 이용하십시오. 목이 마르실 때 물 한 잔 대신 얼음 한두 개를 천천히 드시면 훨씬 오랫동안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얼음은 물보다 천천히 녹기 때문에 더 오래 입안이 시원합니다. 얼음 한 개는 물 약 30ml 정도입니다. 물 한 잔과 비교하면 얼음 한 개로 훨씬 오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일지를 쓰십시오. 드신 물, 국, 과일 주스, 커피, 차. 이 모두를 기록하십시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국 한 그릇이 물 150ml입니다. 수박 한 조각도 물 100ml입니다. 복숭아 하나도 물 90ml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식사에서 옵니다. 수분 일지를 쓰시면 어디서 수분이 많이 오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석 전후 체중을 재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십시오. 투석 전 체중이 기준 체중보다 2kg 이상 늘었다면 수분이 너무 많이 쌓인 겁니다. 이때는 즉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혼자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투석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투석만 믿고 생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투석을 10년 하셔도 응급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석은 이틀에 한 번 콩팥 역할을 대신해 주지만 나머지 이틀 동안은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이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폐부종이란 무엇인가? 밥 한 끼가 왜 응급실을 만드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을 조금 많이 드신 날 밤, 갑자기 숨이 차올라서 눈이 떠지는 경험. 눕굽기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밤을 지새운 경험. 이것이 바로 폐부종의 증상입니다. 폐부종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를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의 역할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어도 물이 가득 찬 스펀지처럼 제대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폐부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를 많이 하면 폐에 물이 찰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 신부정 환자분들은 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의 식단에는 수분이 정말 많습니다. 국, 찌개, 수분 많은 과일, 커피. 특히 한국의 저녁 식사는 풍성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거나 기분이 좋으신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게 됩니다. 그 조금 더가 투석 환자분들께는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심장은 이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는데 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심장에 과부하가 옵니다. 마치 작은 펌프로 너무 많은 물을 보내려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지치면 폐로 가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폐의 작은 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 물이 폐 안을 채웁니다. 이것이 폐부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의 경우 수분을 500ml만 초과해도 폐부종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이 30%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것은 정상 심장이 100을 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심장은 30만이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폐렴입니다. 폐에 물이 오래 차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폐부종이 오래 지속되면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부종과 폐렴이 함께 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크트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체중을 재십시오. 식사 전 체중과 식사 후 체중의 차이가 500g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수분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가정에 체중계를 꼭 두십시오. 두 번째, 누울 때 베개를 2개 이상 사용하십시오.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드실 때 평평하게 누우면 더 힘들어집니다. 상체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폐의 압력이 줄어들어 훨씬 편해집니다. 베개가 없으시면 이불을 접어서라도 상체를 높이십시오. 세 번째, 이런 증상이 오면 즉시 연락하십시오. 숨이 갑자기 차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기침이 갑자기 심해질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즉시 담당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십시오. 밤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벽이라도 가십시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폐부종은 미리 막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한번 폐에 물이 차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부터 식사량과 수분량을 꼼꼼히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심장과 콩팥의 위험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나쁘면 심장도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심장이 나쁘면 콩팥도 나빠진다는 말.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석 환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심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디오리날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신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가 생길까요? 심장이 1분에 내보내는 혈액의 약 20%가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은 그 피를 받아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 안의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물 조절을 못합니다. 물이 몸 안에 쌓입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내보내야 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옵니다. 심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심장이 지치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물이 더 쌓입니다. 심장이 더 지칩니다. 이 악순환이 멈추지 않습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말기 심부전 환자 중에서 심장 기능도 함께 떨어진 분의 비율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심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더 세게 펌프를 하기 위해 근육을 키웁니다. 우리 팔다리 근육을 열심히 운동하면 커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심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심장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 심장 안의 빈 공간이 작아집니다.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게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 기능이 30% 그리고 20%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폐 쪽에 하얗게 물이 찬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이것이 폐부종과 심비대증이 함께 온 모습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고혈압은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처방받은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십시오. 집에서 매일 혈압을 재시고 기록해 두십시오. 130 이상이 자주 나오신다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 체중 증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루에 1kg 이상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그것은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담당 선생님께 알리십시오. 세 번째,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투석 환자분들께는 6개월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고합니다. 심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꼭 챙겨두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과 콩팥은 함께 운명을 나눕니다. 콩팥을 위한 관리가 곧 심장을 위한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두 장기를 함께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저염식의 비밀, 소금이 왜 갈증을 만드는가입니다. 투석 환자분들께서 가장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물을 마음껏 못 마시는 것입니다. 항상 목이 마르신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투석센터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힘든 것으로 수분 제한을 꼽으신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음껏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갈증이 얼마나 힘드신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증의 상당 부분이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갈증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저염식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이 갈증을 만들까요? 우리 뇌에는 갈증을 느끼는 센터가 있습니다.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이 갈증 센터는 피 안의 농도를 24시간 감시합니다. 피 안의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갈증 센터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물을 마셔서 농도를 낮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드시면 바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 안의 소금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갈증 신호가 줄어듭니다. 목마름이 훨씬 적어집니다. 물을 그만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저염식이 수분 관리에서 핵심인 이유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을 줄이는 것이 갈증 자체를 줄여줍니다. 소금을 줄이면 덜 마시고도 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투석 환자분들의 하루 소금 섭취 권고량은 2g 이내입니다. 이것은 일반인 권고량의 절반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간도 하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걱정입니다. 소금의 성분은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기에도 있습니다. 채소에도 있습니다. 두부에도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는 한나트륨은 자연스럽게 섭취가 됩니다. 소금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요리할 때 추가로 소금을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을 끊으십시오. 국 한 그릇에는 소금이 2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권고량을 국 한 그릇으로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 대신 반찬을 드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면 적응하십니다. 두 번째, 김치를 3번 씻어 드십시오. 김치는 우리 전통 음식이라 끊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드시기 전에 찬물에 3번 씻으십시오. 소금기가 상당히 빠집니다. 맛은 달라지지만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장과 된장을 끊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한국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금 공급원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이 4g 이상입니다. 간장 한 숟가락에도 소금이 2g 이상입니다. 조림, 볶음, 무침 모두 간을 줄이십시오. 맛이 없으시면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을 활용하십시오. 네 번째, 외식 시 주의하십시오. 식당 음식은 대부분 짭니다. 오랫동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식할 때는 물에 헹궈 드시거나 간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생선구이보다는 생선회가 낫고 찌개보다는 구이가 낫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십시오. 라면, 소시지, 햄, 통조림. 이것들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소금이 5g 이상입니다. 하루 권고량의 2배 이상입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금을 줄이면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예전에 맛있게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갈증이 훨씬 줄어드신다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적응합니다. 믿어보십시오. 5번째 주제입니다. 투석 환자 간지럼증의 6가지 원인입니다. 여러분, 투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온몸이 간지럽고 긁어도 끝이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래도 또 긁게 됩니다. 등이 간지럽지만 손이 닿지 않아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간지럼증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정말 이해합니다. 투석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것이 투석 때문인지도 모르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투석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심한 간지럼증으로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시면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간지럼증 하나가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간지럼증의 원인을 6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요독성 독소 축적입니다. 콩팥이 정상적으로 일할 때는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말기 심구전 상태에서는 독소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합니다. 투석이 잘 안 됐을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에 쌓이면 피부가 간지러워집니다. 투석을 시작하기 전이나 투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특히 심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투석 효율이 충분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건조증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항상 물을 적게 드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항상 마른 상태입니다. 피부도 덩달아 건조해집니다. 투석을 할 때는 수분과 함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유분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간지러워집니다. 보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 불균형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2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입니다. 부갑상선이란 목에 있는 아주 작은 샘입니다. 콩팥챗이 망가지면서 이 부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피부에도 이상한 물질이 쌓여 간지럼증을 악화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매달 검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인은 투석 재료에 대한 면역 반응입니다. 투석을 할 때 내 피가 인공 튜브와 필터를 지나갑니다.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 인공 재료에 반응합니다. 히스타민이 나오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피부 간지럼증으로 나타납니다. 반창고 접착제나 소독제에 과민 반응이 오는 분도 계십니다. 반창고를 붙였다 떼면 그 자리가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번째 원인은 말초신경 이상입니다. 콩팥 기능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신경에도 영향이 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와 발바닥이 밤에 더 간지러운 분들은 이 말초신경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간지럼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6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간지럼증이 심하다고 반드시 말씀드리십시오. 어느 원인이 주된 것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지럼증을 그냥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긁다가 생긴 상처는 면역력이 약한 투석 환자분들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6번째 주제입니다. 인수치와 간지럼증의 연결고리입니다. 아까 5번째 원인에서 칼슘과 인의 대사 불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를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여러분이 식사 조절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영양제에서 보시던 칼슘 인산의 그 인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 콩팥은 여분의 인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콩팥이 인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투석으로 어느 정도 뺄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렇다면 인이 쌓이면 왜 간지럽습니까? 인이 높아지면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물이 피부에 침착됩니다.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물질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엄청나게 간지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림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생기는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이 높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피부를 더 자극합니다. 그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인이 심각하게 높을 때는 심장혈관에 칼슘이 침착됩니다. 심장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심장질환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인 수치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 간지럼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이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인이 가장 많은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우리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려는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투석 환자분들께는 이것들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십시오. 두유는 인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인이 많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잣.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석 환자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라 등 인산이 든 음료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사이다, 탄산음료 전체를 피하십시오. 네 번째는 내장육입니다. 곱창, 간, 순대 등 내장류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라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투석 환자분들께는 이 음식들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소시지, 햄, 통조림에는 인산 첨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첨가제 인은 음식에 원래 있는 인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가공식품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 결합제를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담당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인 결합제는 식사 중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드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밥을 드시면서 한 알, 반찬을 드시면서 한 알, 이런 식으로 식사 도중에 나누어 드십시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인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투석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피검사를 합니다. 이때 인 수치가 얼마인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인 수치의 목표 범위는 3.5에서 5.5입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식사 조절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리 방법을 바꾸십시오. 육류를 물에 삶아서 그 물을 버리면 인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것을 영양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삶아내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요리하면 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인이 높을 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면 인을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투석센터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상담받으십시오. 인 관리만 잘하셔도 간지럼증이 놀랄 만큼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이 높은 음식에 주의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투석 환자의 피부관리법, 건조증부터 알레르기까지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피부는 일반 어르신들의 피부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예민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항상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다 보니 피부가 항상 건조합니다. 거기다 투석을 할 때
수분과 함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성분들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간지러워집니다. 건조증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간지럼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습제를 빠짐없이 바르십시오. 목욕 후 5분 이내가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라 가장 효과적입니다. 얇은 로션보다는 진한 크림이나 바셀린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은 반드시 바르십시오. 잊어버리신다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십시오. 눈에 보이면 바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욕 방법을 바꾸십시오. 뜨거운 물에 오래 계시면 피부의 유분이 모두 씻겨나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씻으십시오. 비누는 향이 없는 순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어린이용 순한 비누나 아토피용 클렌저가 좋습니다. 세 번째, 긁지 마십시오. 간지럽더라도 긁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더 간지러워집니다.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긁는 대신 차가운 수건을 피부에 대주십시오. 차가운 느낌이 간지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줍니다. 또는 시원한 바람을 부채나 선풍기로 쐬어주십시오. 이것이 긁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면 소재 속옷을 입으십시오. 합성 섬유는 피부를 자극합니다. 100% 면 소재 옷이 간지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튜브, 필터, 반창고의 접착제, 소독제. 이것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창고를 붙였다 떼면 반창고선 그대로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접착제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창고 종류를 바꿔보시거나 접착식 대신 붕대로 고정하는 방법을 요청하십시오.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이런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소독제에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투석 시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소독제의 종류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석 필터에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필터에는 인공재료 특유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필터로 바꾸는 방법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간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실 때는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투석 환자분들께는 모든 약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콩팥이 작동하지 않으면 약이 몸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귀찮아 보여도 간지럼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십시오. 8번째 주제입니다. 투석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간 체크리스트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피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검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으셔도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수치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은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이지만 투석 환자분들께는 너무 많은 것이 더 위험합니다.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칼륨의 목표 범위는 3.5에서 5.5입니다. 5.5를 넘으면 즉시 식사 조절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멜론. 이것들이 투석 환자분들께 위험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 항목은 인수치입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범위는 3.5에서 5.5입니다. 인이 높으면 간지럼증이 심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혈관에 칼슘이 침착됩니다. 세 번째 확인 항목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입니다. 영어로는 PTH라고 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으면 뼈가 약해지고 피부 간지럼증이 심해집니다. 이 수치도 담당 선생님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목표 범위는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확인 항목은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빈혈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빈혈이 있습니다. 콩팥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신호물질을 만드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신호물질이 부족해서 빈혈이 옵니다. 헤모글로빈의 목표 수치는 10에서 12 정도입니다. 빈혈이 심하면 피곤하고 숨이 차고 간지럼증도 심해집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나 철분 보충제로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확인 항목은 알부민 수치입니다.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음식 제한이 많다 보니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알부민이 낮으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알부민의 목표 수치는 3.5 이상입니다. 이 5가지 수치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담당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직접 대화하십시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보다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어떤 것이 나빠졌는지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모르면서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투석을 받으러 가시면서 그냥 앉아서 치료만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수치가 얼마인지, 지난달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이것들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질문하십시오. 62세 최오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투석을 3년 동안 하셨는데 매달 간지럼증이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다가 인결합제를 식사 후에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식사 중에 드셔야 하는데 식사 후에 드셨던 겁니다. 드시는 방법을 바꾸셨더니 2달 만에 인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간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습니다. 3년 동안 몰랐던 사실을 한 번의 상담으로 알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주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투석 환자는 수분 관리가 생명입니다.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수분 섭취를 500ml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체중을 매일 재서 수분이 쌓이는 것을 미리 막으십시오. 두 번째, 폐부종은 미리 막아야 합니다. 식사량과 수분량을 지키면 폐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숨이 갑자기 차오르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밤중이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심장과 콩팥은 함께 돌봐야 합니다.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6개월에 한 번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 저염식이 갈증을 줄여줍니다. 소금을 줄이면 목마름이 줄어들고 수분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국, 김치, 간장, 된장,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다섯 번째, 간지럼증의 원인은 6가지입니다. 요독소, 건조증, 인불균형, 부갑상선 항진증, 면역반응, 말초신경 이상. 이 중에서 인 관리와 보습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인 수치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인이 높으면 간지럼증뿐 아니라 심장혈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인결합제는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십시오. 일곱 번째, 피부 보습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 2번 진한 크림으로 보습하는 것만으로도 간지럼증이 크게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목욕 후 5분 이내에 바르십시오. 여덟 번째, 매달 이 5가지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칼륨, 인, 부갑상선 호르몬, 헤모글로빈, 알부민. 그리고 의료진과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석을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지.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드시는 그 갈증.
밤새 간지러워서 잠 못 주무시는 그 고통.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다 버텨오셨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자녀들 키우시면서 내 몸은 뒷전으로 두셨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힘드신 상황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시면 응급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간지럼증이 줄어들어 밤에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을 지켜봅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투석 중이신 가족분들, 주변에 아프신 어르신들께 꼭 나눠주십시오. 함께 알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